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분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신 적 있나요? 저는 올해 72이에요. 몇 달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동안 못 건드렸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미신기 서랍 속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겉표지는 손때로 누렇게 변해서 원래 색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요. 모서리는 다 닳아서 종이가 실처럼 풀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마음이 그만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어요. 글자로 쓰인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요. 저희 결혼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라 인연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22 되던 해봄에 아버지 지인분 소개로 처음 만나 뵙고 한 달도 안 되어서 혼례를 올렸거든요. 그 사람은 참 말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대개 그렇잖아요. 해 뜨면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고. 밥 주소. 다녀오겠소. 하루 종일 나누는 말이 그 두 마디가 전부인 날이 태반이었지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솔직히.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꽃도 사다 주고 기념일이면 외식도 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면 제 마음 한편이 허전했답니다. 그래도 그이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겨울이면 장갑 안에 신문지를 깔아서 끼고 한여름 뜨거운 볕 아래서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밭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도 어려웠던 걸까요? 우리는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군대에 가고 딸은 도시로 취직해서 나가고.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북적이던 우리 부엌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바람 소리만 더 크게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봄과 여름이 만나는 그런 계절에 남편이 밭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손은 늘 그랬듯이 거칠었고 여기저기 얇은 굳은 살들이 박혀 있었지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건 말이 아니라 손의 온기였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너무도 조용히 떠나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조문 오신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집안에 다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남았을 때 그제서야 저는 그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오래된 미신기 서랍이 이상하게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잡아당겨 보니까 서랍 바닥 아래쪽에 얇은 나무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속에는 작은 천 보자기가 돌돌 말려서 숨겨져 있었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연갈색 공책이 하나 나오더군요. 그이의 일기장이었어요. 그 첫 장을 펼쳐보니까 어설프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1985년 4월 3일. 오늘 아내가 김치를 새로 담궜다. 겉절이라고 하면서 웃는데 나는 더 웃었다. 내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알고 덜큰하게 담근 거다. 고맙다. 말하면 어색할까 싶어서 오늘도 여기에 적는다. 나는 오늘도 감사했다. 그 아래쪽에는 더 진하게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어요. 나는 말이 서툴다. 소리로 내면 속에 있던 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적는다. 글자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서툴다 그 말이 제 귀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저 무뚝뚝해서 무심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그이가 말을 잃을까 봐서 글자 속에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니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다음 장에는 정말 작은 일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아침마다 제 신발을 햇볕 잘 드는 쪽으로 살짝 돌려놓는다는 얘기. 비가 오는 날이면 대문 앞에 고인물을 빗자루로 쓸어내곤 했다는 얘기. 제가 시장 나가는 날이면 가방에 몰래 귤 2개를 더 넣어두곤 했다는 얘기들이요.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987년 11월 12일. 오늘도 밥 줘라고 했다. 그 뒤에 붙여야 할 말들을 또 못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 밤에 여기에 적는다. 내일은 꼭 한마디 더 해보자. 밥 줘, 고마워. 그때서야 저는 알았어요.
그이는 말 대신에 내일을 약속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오늘 하지 못한 말을 공책에 꾹꾹 눌러쓰고 내일은 제게 조금 더 다정해지려고 연습하던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일기장을 계속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1992년 6월 20일. 그날 당신이 몸이 안 좋은데도 나를 따라 밭에 나왔다. 무거운 콩자루를 들겠다고 고집 부렸다. 그날 밤 당신이 잃은 아이를 나는 평생 내 마음에 묻었다. 그래서 말이 줄었나 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늘도 미안하다. 저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그해 초여름 저는 정말로 아이를 잃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편이 더욱 무뚝뚝해졌다고 더 모진 사람이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이는 그날 이후로 자기 자신을 탓하며 말을 잃어갔다고 그 조용한 공책 속에서 혼자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눈물이 뚝 하고 일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눈물 자국이 그이의 글씨를 번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1995년 6월 21일. 오늘부터 미안하다 수첩을 따로 만들자. 매일 한 줄씩 내가 미안한 마음을 적자. 적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당신에게 닿겠지. 1997년 2월 3일. 오늘 당신이 시장에서 넘어졌다. 내가 손을 늦게 잡았다. 미안하다. 1999년 9월 14일. 당신 생일을 또 그냥 넘겼다. 내년엔 꼭. 미안하다. 2001년 12월 24일. 눈이 온다. 당신은 장독대 덮개를 혼자 씌웠다. 나도 나가야 했는데. 미안하다. 2003년 4월 10일. 당신이 아픈 걸 먼저 알아챘어야 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이의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더 나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수첩이었는데 페이지마다 미안합니다가 가득 적혀 있더라고요. 날짜마다 글씨 크기도 다르고 어떤 날은 또박또박 어떤 날은 떨린 손으로 마치 그날그날의 마음만큼 다르게 써진 미안합니다들이 빼곡했어요. 그이는 하루하루를 미안합니다로 버텨내던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해서 저한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미안해서 제 곁에 끝까지 머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일기장 뒤쪽을 보다가 갑자기 글씨 연습하는 페이지 같은 게 나왔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수십 번 아니 100번도 넘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연이라는 글자의 이응을 크게 써보기도 하고 시옷을 예쁘게 만들려고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2005년 3월 9일.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가까워진다. 그런데 나는 왜 당신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연습한다. 내 이름 부를 거다. 수연아. 저는 그날 밤 그이가 평생 부르지 못했던 제 이름을 제가 대신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명수 씨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명수 씨. 명수야. 제 목소리가 빈 방 안에서 작게 떨리고 시계 소리만 다시 커지더라고요.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겉면의 마지막 봄에 당신에게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봉투 속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답니다. 우리 수연이에게.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서랍 밑을 한번 열어보게. 그동안 미안해서 고마워서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말들을 거기에 고이 담아뒀다오. 이 늙은이가 말재주가 없어서 평생 말보다는 작은 일들로 마음을 전하려 했다오. 당신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고 비 올까봐 장독대 덮개를 살피고 시장 가방에 당신이 좋아하는 귤을 하나 몰래 넣어두는 일들 말일세. 그게 내 나름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고 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구려. 올봄에는 말이지 우리 바다 보러 가자고 용기 내서 말해보려 했었다오. 당신이 젊을 적부터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파란 바다 말이오.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거든 당신 혼자서라도 꼭 가보게. 바다 앞에 서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명수야 하고 크게 불러주게. 그럼 이 영감탱이가 바람 되어서라도 달려갈 게다. 평생 말 못했지만 나는 늘 당신 편이었소.
당신의 명수가 올림. 제 등줄기로 작은 전기가 흐르듯 온몸이 떨렸어요. 문득 그이가 떠나기 바로 전날 제 신발을 현관에서 햇살 쪽으로 돌려놓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이의 마지막 봄은 아마 제 신발 끝에 닿던 그 따스한 햇살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기장과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 멈추면 다시 읽고 또 울고. 그날 밤은 부엌등을 끄지 못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며칠 뒤 저는 바다로 갔어요. 그이가 일기에 적어둔 그 말 바다 보러 가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버스에서 내려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더라고요. 파도는 밤새 해변을 빗자루로 쓸어낸 것처럼 모래를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해변 끝자락에 서서 저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손바닥에 그 거친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그 위에 살며시 올려둔 채 그이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명수야. 처음엔 목이 갈라져서 작은 소리만 났어요. 다시 명수야. 세 번째에는 파도 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컸답니다. 그때 이상한 평안이 느껴졌어요. 그이가 제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어깨를 살짝 감싸주는 듯한 그런 따뜻한 말이에요. 눈을 감으니 그이의 손이 제 신발을 다시 햇살 쪽으로 돌려놓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2023년 5월 1일. 바다 앞에서 당신 이름을 3번 불렀어요. 바다는 모든 대답처럼 고요했고 파도는 모든 위로처럼 끊임없네요. 이제 나는 미안합니다를 사랑합니다로 고치려 해요. 그날 저도 작은 공책을 꺼내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명수야, 오늘은 내가 너에게 쓴다. 그리고 아주 짧게. 오늘 바다의 색깔, 바람의 느낌, 파도의 리듬, 그리고 제 마음의 온도를 적었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이가 왜 말 대신 글자로 살아야 했는지를요. 글자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꼭 붙잡아주는 게 글자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당 감나무 그늘 아래 나무 벤치를 하나 놓았어요. 제 허리에 무리 가지 않도록 높이를 맞추고 앉으면 부엌 창문이 살짝 보이도록 방향을 잡았지요. 그리고 벤치 옆에 작은 황동판을 달았답니다. 명수의 벤치.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이의 일기장을 처음 펼쳤던 그날의 소리들이 다시 들려와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저는 매일 저녁 그 벤치에 앉아서 한 줄 일기를 써요. 오늘 된장찌개가 적당히 짰다. 당신이 좋아했을 맛이었다. 오늘 시장에서 귤을 샀다. 가방에 2개를 더 넣었다. 당신 흉내를 냈다. 오늘 당신 이름을 한번 불렀다. 대답이 없어도 대답이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겠어요. 무뚝뚝했던 그이의 침묵이 무심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요. 그 두려움을 달래준 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종이를 펴고 펜을 드는 작은 용기였다는 걸요. 그이의 일기장을 읽고 난 뒤로 제 마음속 미안함이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로 시작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로 끝을 맺는답니다. 가끔 밤 공기 속에서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벤치 위에서 조용히 속삭여요. 명수야, 잘 지내지? 오늘도 내가 남겨준 삶을 잘 살았어. 그리고 일기장을 덮어요. 덮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내일을 남겨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은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신발을 햇살 쪽으로 돌려놓는 일, 장독대 덮개를 살피는 일, 시장 가방에 귤 2개를 더 넣는 일. 그런 사소한 일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하는 기둥이 되곤 하지요. 혹시 아직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밤 한 줄만 적어보세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도 좋아요. 그 한 줄이 내일의 용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사랑은 소리보다 오래 남는 손의 온기예요. 말하지 못한 마음도 글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가 닿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벤치에 앉아 그이가 못다 부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어요. 명수야, 고마워. 내일도 같이 걷자. 지금까지 72의 수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